제가 움직여야만 한 달을 버티며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여자 혼자서 식당을 하면서 매일 매달을 허덕여야 했지만 그래도 딸아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끼곤 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저는 우연히 가게에 손님으로 왔던 미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자 역시 자신만의 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고 남편 죽고 혼자 아등바등 살아온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선뜻 우리 가게에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자는 정말 열심히 일해줬습니다. 마치 자기 가게처럼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늦은 밤 문 닫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게으름이라고는 피우지 않았어요. 서로 아픈 구석을 하나씩 가지고 있던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친구처럼 자매처럼 15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자가 할 말이 있는 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연정 언니, 갑자기 미안한데 아무래도 일을 더 못할 것 같아. 미자는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모진 세월 겪어내면서 몸이 상할 만도 했죠. 저는 제 곁에서 꼬박 15년을 성실하게 일해준 미자에게 퇴직금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접을 생각을 하고 있던 가게를 빼서 퇴직금을 주고 저는 또 다른 식당에 들어가 서빙이며 요리며 설거지까지 마다 않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문자는 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금액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 무려 1억 원이었거든요. 너무도 큰 액수에 저는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뜨며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대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보냈나 확인하던 순간 입금자 이름을 보고 너무 놀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저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위로는 오빠 한 명이, 그리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죠. 가난했지만 그리 불행하지는 않았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철이 들고 나이가 차면서 오빠는 큰 도시로 가서 돈을 벌다 결혼했고 저랑 동생만 시골에 남아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동생이 걸린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거의 몇 개월을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피를 토했고 그제야 부랴부랴 병원에 가보니 폐렴이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괜찮았겠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큰오빠가 보내주는 돈은 생활비로도 턱없이 모자랐었죠. 결국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동생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에게 여동생은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고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어요. 저는 몸이 안 좋은 어머니를 대신해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도 꽤 차 있었고 혼기도 놓쳐버렸습니다. 그 무렵 제가 일하게 된 곳이 읍내시장 초입에 있는 백반집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손맛 좋기로 소문난 식당이었고 주로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나 화물차 기사분들이 단골이었어요. 싸고 양 많고 푸짐하다는 입소문 덕분인지 늘 손님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었고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근처로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났어요. 하늘이 맑다 못해 땡볕 치던 날이라 우산 하나 챙기지 않았던 터라
잠시 길가 처마 밑에 비를 피해 서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그때 누군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시장 백반집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식당에 자주 들르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우산을 건넸습니다. 이거 쓰고 가세요. 비 너무 많이 와서 그냥 가시긴 힘드실 거예요. 어머, 아니에요. 그냥 뛰어가면 돼요. 이거 저 주시면 그쪽은요. 우산 없어도 괜찮으세요? 저야 뭐 트럭까지만 가면 되니까요. 우산이야 다시 사면 되고요. 그는 제 손에 우산을 쥐어주고 비를 그대로 맞으며 주차된 트럭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등 뒤에 대고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고 손만 한번 흔들더군요. 젖은 어깨와 등을 보며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평소 식당에서는 별말 없이 묵묵히 밥만 먹고 가던 사람인데 이렇게 다정한 구석에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우산을 들고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비에 젖은 골목이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남자가 식당에 다시 왔습니다. 어제 우산 잘 썼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실 것까진 없는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는 귀까지 벌개질 정도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가 식당에 올 때마다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같은 가벼운 인사였고 나중엔 고생 많으셨죠. 오늘 반찬 괜찮으세요? 같은 말도 오가게 되었죠. 한 달, 두 달 그렇게 오가는 말이 늘고 어느 날은 식당 문 닫을 무렵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저기 연정씨, 괜찮으시면 저랑 밖에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되었고 정이 쌓였죠. 그의 이름은 김민식.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두 동생을 키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화물차를 몰면서 번 돈으로 동생들 학비도 됐고 집안 살림도 책임졌다고 했어요. 삶이 고단했지만 누구 탓도 원망도 없이 살아온 그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상했고 말수가 적지만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던 제게는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했어요.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연정아, 내가 지금은 가진 게 없고 아직 빚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너 하나는 내가 평생 웃게 해줄 자신 있어. 너만 괜찮다면 평생 서로 아껴주면서 같이 늙어가고 싶어.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그가 만든 미래 안에서 제 자리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큰 예식도 화려한 반지도 없었지만 우리 둘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반짝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기에 결혼 후 남편은 더욱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는 화물차 운전기사였고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둘이 같이 돈을 모아갔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저는 항상 남편의 도시락을 살뜰히 챙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오빠의 도시락을 챙기고
백반집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덕분인지 저는 음식을 곧잘 만들었습니다. 먹어본 사람 모두 맛있다며 칭찬도 했죠. 남편은 그런 제 음식을 좋아했고 특히 제육볶음을 만들어주면 밥 서너 그릇은 뚝딱 비워낼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어요. 자식이 생긴 뒤로 남편은 예전보다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움직인 만큼 돈이 들어와 남편은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어가면서 고생했어요. 그런 남편이 참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출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일 좀 줄일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무리하다가 건강 망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이제 우리 주희도 있는데 당신이 건강해야죠. 괜찮아. 당신 말대로 우리 주희 봐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주희는 부족한 거 없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러려면 내가 더 부지런히 일해야지. 여보, 그래도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피곤하면 휴게소에 들러서 조금이라도 자고 나서 운전해야 해요. 남편이 출근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흐른 뒤 저희 집 형편은 조금 나아졌고 그즈음 저희 부부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어요. 주희 엄마, 내가 돈 좀 더 모으면 우리 같이 식당 해보는 거 어때? 나이 먹고도 언제까지 화물차 운전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당신 요리 솜씨도 좋잖아. 아담한 가게 내서 당신은 음식 만들고 나는 서빙이랑 배달하고 당신도 좋지? 당신 운전 관두고 할 일 생기면 좋게 하겠지만 식당이 말이 쉽지 막상 해보면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뭐가 걱정이야. 당신 솜씨 좋아서 분명 성공할 거야. 내 말만 믿어. 남편은 목표가 생기면 앞만 보며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리해가며 일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 장거리 운전하는 날도 많아졌고 그래서 집도 자주 비우게 됐어요. 남편이 집을 비운 어느 날 밤 저는 불길한 꿈을 꾸다 깨어났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잠들지도 못하고 계속 뒤척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부터 불안해서 받기 싫었지만 제 손은 어느새 수화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식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는 병원인데요. 지금 김민식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응급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희미합니다. 자는 아이를 깨워 등에 업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응급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여기저기서 울음 섞인 목소리와 다급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은 차량 한 대가 처음 사고를 냈고 그 뒤를 달리던 자동차들이 연달아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남편을 발견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머리와 가슴 쪽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응급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실 앞의자에 주저앉아 손을 모은 채 아무 일 없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신이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망이지만 수술실 문이 열릴 때 남편이 걸어 나오길 바랬어요. 의사에게서도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바랬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지 모를 만큼 긴장된 침묵 끝에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의사를 붙잡고 남편은 무사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뇌출혈이 심했고 심장이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도 주변의 웅성임도 아무것도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말이죠.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끝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 그날의 숨막히는 공기와 병원 냄새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얼마 후 정신을 잃은 채 실려간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 상황이 꿈이 아니란 걸 깨달았고 다시 한번 절망이 몰려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보, 주희 아빠, 평생 서로 아껴주자고 약속했잖아. 어떻게 나만 남기고 먼저 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며칠 후, 한줌 재가 되어버린 남편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는데 무릎 위로 딸아이가 조용히 올라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이 제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자기 두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민식 씨는 갔지만 그가 남기고 간 아이는 여기 살아있잖아.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잘 키워야지. 이 애한테는 이제 나밖에 없어.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 제 품에 있었고 저는 다시 일어날 이유를 딸아이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일을 해보려고 해도 거의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고 이후 저는 받은 보상금과 은행 대출을 보태 작은 식당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국밥도 팔고 백반도 팔고 누구든지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하고 갈 수 있는 정 많고 소박한 식당이 제 꿈이었습니다. 처음엔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음식을 맛있다 해주는 단골 손님도 조금씩 생겨났고 가게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연 지 2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점심 손님들이 한 차례 빠져나가고 조금 한가해져서 저도 잠시 숨을 고르며 쉬고 있었는데 그때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가게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테이블에 앉았고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여자는 삐쩍 마른 몸에 달티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비한 음식 그릇을 내려놓자 여자는 잠시 국밥을 쳐다보더니 이내 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엔 사례가 들렸는지 심하게 콜록대더라고요. 저는 물을 컵에 담아서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뜨거운 거 급하게 먹다가 탈라요, 탈라. 자, 물 좀 마시고 천천히 먹어요.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체하겠어요.
여자는 물 한 모금을 먹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밥이 넘어가네요. 밥이 넘어가. 그러더니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서럽게 우는 그 여자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여자의 눈물이 잦아질 때까지 등을 쓸어주며 기다렸습니다. 몇 분 지났을까요? 펑펑 울던 여자도 어느새 진정되었죠. 그쯤 되니 저도 여자의 사연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제가 2년 전 오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자식은 아직 생사도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저는 살아있다고 이렇게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프고 밥이 넘어가는 게 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여자는 말을 마치더니 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상상도 못한 사정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애가 몇 살 때 잃어버린 건데요. 그때가 4살이었으니까 올해 6살 됐겠네요. 아들이 실종된 곳이 대로변도 아니고 골목이라서 카메라도 없었대요. 그래서 경찰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직접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대. 사정이 있어서 아들만 데리고 집을 나왔었어요. 집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돈은 진작 바닥났고 얼마 전에는 일하고 있던 곳에서도 잘렸거든요. 아들 찾으려면 돈도 벌어야 하는데 이제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여자는 가슴이 답답한지 물 한 잔을 더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후회와 죄책감, 자책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별말을 다 하네요. 누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 게 처음이라 그런가 봐요. 사장님 실례 많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는 먹던 그릇을 미루더니 천천히 일어나 가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자꾸 쓰였습니다. 저도 자식 가진 엄마니까요. 저기요, 잠깐만요. 지금 일할 것도 없으면 당장 생활도 막막하겠네요. 그럼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해 보실래요? 쉬는 날은 한 달에 2번, 보름마다 한 번씩 쉬면 되고, 보다시피 사람 쓸 만큼 바쁜 가게는 아니라 월급은 많이 못 주는데 그래도 괜찮으면 일해 볼래요? 여자는 그 말을 듣더니 제게로 다가와 덥석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취직만 시켜주시면 돈도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다만 아들을 찾아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만 해주시면 제 가게처럼 부지런히 할게요.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뛰고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간절하게 말하는 여자를 보니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먼저 간 여동생도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다면 대충 비슷한 나이였을 것 같았거든요. 제 손을 잡은 그 여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괜히 제 눈시울까지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걸로 합시다. 일은 언제부터 할 수 있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 이름은 박미자였고 나이는 죽은 제 동생보다 1살이 많았습니다. 미자는 약속한 대로 그 다음 날부터 식당에 나와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6일을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깡마른 몸이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설거지며 잔일, 청소며 재료 손질까지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그 덕에 제 일도 훨씬 줄었습니다. 미자씨, 손님도 없는데 이리 와서 좀 쉬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미자씨 내일 쉬는 날이지? 내일도 고아원 가볼 거야? 네, 가봐야죠. 우리 아들이 어디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미자는 하루 쉬는 날마저 아들을 찾기 위해 고아원으로 경찰서로 돌아다녔습니다. 가까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니 같은 엄마로서 그리고 동생도 생각이 나서 미자에게 더욱 마음이 쓰였어요. 같이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날이었을 겁니다. 어김없이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죠. 해마다 남편의 기일이 되면 저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제육볶음을 잔뜩 만들며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자씨, 오늘은 장사 일찍 접을 거야. 미자씨도 대충 마무리하고 퇴근해. 내일이 우리 남편 기일이라서. 아, 그랬군요. 근데 무슨 제육볶음을 이렇게 많이 만드세요? 그게 말이야. 우리 애 아빠가 내가 만든 이 제육볶음을 제일 좋아했거든. 그래서 실컷 먹으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제사 음식은 아니긴 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 죽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잘 차려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사장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혼자 있어서 할 일도 없으니까. 이럴 때 혼자 있으면 적적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떠나고 그리운 날이 많았지만 어린 딸 앞에서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아이가 더 불안해할까봐 늘 꿋꿋한 척을 해왔었죠. 하지만 미자가 옆에 있으니 그날따라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어느샌가 제 곁에서 묵묵히 일해주는 미자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친구 같기도 했고 먼저 떠나보낸 여동생 같기도 했고 또 가끔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언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사 음식을 다 만들고 난 뒤 소주 한 잔을 앞에 두고 미자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 이런 시간 참 오랜만이다. 누구랑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야. 사장님도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은 어쩌다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애 아빠가 화물차 운전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먼저 세상 떠났어. 그 이후로 나도 딸이랑 먹고 살라고 이 식당을 시작하게 된 거지. 그 사람 참 다정하고 자상했는데 돌아가신 남편분이 좋은 사람이었나 보네요.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제삿날 돌아오면 더 그리운가 봐. 딸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동안 보고 싶어도 혼자 몰래 삭혔었는데 이상하게 미자씨 앞에서는 말이 술술 나오네. 미자는 제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소주 한 잔을 들이키더니 자신의 이야기도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장님이 부럽네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아들이랑 집 나왔었다고. 그거 사실
남편한테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나서는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술, 도박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저를 때리기까지 했거든요. 처음 맞았던 날 그때 바로 나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집 나오면 먹고 살 게 걱정돼서 바보같이 참고만 있었나 봐요. 제가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20살 되자마자 그 인간 만나서요. 바로 다음 해에 아들도 낳았고요. 그럼 집은 어쩌다가 나오게 된 거야? 내가 만든 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나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감싸서 아들이 맞는 건 피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정신 들더라고요. 이 집에 더 있다가는 나는 물론이고 아들까지 큰일 나겠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급하게 짐 싸서 나온 거예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미자는 또 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랑 같이 집 나오고 나서 잃어버린 거야? 네. 한동안 챙겨온 돈으로 둘이서 여인 숙이며 찜질방 같은 데 돌아다녔죠. 그 인간이 찾으러 올까봐 불안해서 한 군데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도망다닐 수만은 없어서 얼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시장이랑 골목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제가 한눈 판 사이에 아들을 놓친 거예요. 미자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이 떠오르는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서빙할 사람 구한다는 식당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잠깐 물어보고 나왔더니 아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시장이랑 골목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서 우리 아들을 본 것 같다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어떤 남자랑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다는 곳으로 가봤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이후로 어디서도 아들을 봤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미자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자세한 사정을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기 싫어하는 눈치라서 저도 자세하게는 물어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모든 사연을 듣고 나니 미자에 대한 안쓰러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아휴, 미자 씨나 나나 우리 팔자가 참 기구하다 기구해. 미자 씨,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미자 씨가 우리 가게 왔을 때부터 꼭 내 동생 같았어. 아파서 먼저 떠난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 때는 내가 언니다 생각하고 언제든 편하게 말해. 안 그래도 팍팍한 인생인데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면서 살자. 감사해요, 사장님. 사장님이 저한테 잘해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사장님이라 부를 거야?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연정 언니라 불러.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더욱 끈끈해졌어요. 저는 미자를 동생처럼 아꼈고 미자 역시 저를 언니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어요. 미자는 계속해서 제 곁에서 함께 일하면서 어김없이 쉬는 날이면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간절함이 안타까울 정도로 아들은 머리카락 하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몇 번이고 이번에는 진짜겠지 하고 찾아가 보면 허탕만 치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지치지도 않고 아들 찾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자야, 아들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아휴, 나는 요즘 네가 더 걱정이다. 너 얼굴 안색이 많이 안 좋아졌어. 어디 아픈 거 아니니? 그런가? 안 그래도 요즘 속이 안 좋긴 했는데. 우리 나이쯤 되면 검진도 한 번씩 받아야 해. 너 날 잡고 병원 좀 다녀와. 진짜 걱정된다. 미자가 쉬는 날이면 저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새로운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건물주가 직접 찾아온 게 불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건물주는 가게를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건물 인수하면서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협조해주시면 제가 권리금 같은 거 보상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정도 시간 드릴 테니 정리해주세요. 그 전에 빼주셔도 괜찮고요. 오래 장사를 해온 곳이기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미자도 마음에 걸렸죠. 자매처럼 지내왔는데 헤어지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게를 얻어서 계속 같이 일하자고 말해볼까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미자가 퇴근 전에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자야, 할 말이 뭐야?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게 연정 언니, 나 일 관둬야 할 것 같아. 왜? 아니, 갑자기 왜? 미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위암이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미자의 안색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스럽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진작 신경 써주지 못한 미안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언니가 왜 울어?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해서. 언니가 돼서 너 아픈 것도 눈치 못 채고. 이게 무슨 일이니 정말. 그래도 의사가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래. 얼른 치료해서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나 우리 아들 찾기 전에는 못 죽어. 그래, 그럼 얼른 치료부터 받자. 가게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물주의 통보도, 미자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가슴을 짓눌렀어요. 특히 미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덩 무거웠죠. 월급을 많이 주지 못했고 그마저도 아들을 찾느라 모은 돈도 없을 거란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거든요. 이런 미자에게 수술비가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게 아쉬웠지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 건물주에게 받은 보상금을 미자에게 퇴직금으로 주겠다고요. 15년간 한 번도 깨부리지 않고 제 옆에서 가족처럼 함께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새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보상금을 들고 미자네 집으로 향했어요. 미자야, 나왔다. 몸은 좀 어때? 기운 없는 거 빼고는 괜찮아, 언니. 근데 어쩐 일이야? 미자야, 이거 받아. 그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웠다. 이거 네 퇴직금이다. 미자는 돈이 든 봉투를 보더니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났어? 퇴직금 치고도 너무 많아. 괜찮아, 미자야.
나 가게 접기로 했다. 뭐? 언니 설마 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 이거 못 받아. 도로 가져가. 아니야. 어차피 가게 접으려고 했었어. 얼마 전에 새로운 건물주가 리모델링 한다고 가게 빼달라고 했었어. 그렇게 보상금으로 받은 돈에서 네가 15년간 일한 퇴직금 3천에 내가 좀 더 보탰어. 이걸로 걱정 말고 치료랑 수술 받아. 하지만 미자는 계속해서 너무 많다면서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죠. 언니, 돈 다 놔주고 나면 언니도 다른 식당 자리 구해봐야 할 거 아니야. 15년간 미자 너 없었으면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어. 돈이 있어야 치료해서 다시 건강해지고 그래야 아들도 찾을 거 아니니. 그리고 나는 아직 아픈 데도 없으니 얼마든지 다른 식당에서 일할 수 있어. 나한테 고마우면 암도 다 낫고 아들도 찾아. 저는 미자의 손에 억지로 돈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미자야,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약이랑 잘 챙겨 먹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간다. 연정 언니, 정말 고마워. 저 역시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자식을 제 손으로 잃어버린 미자에 비하면 한참 나았습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했죠. 그래서 미련 없이 가게를 빼서 미자에게 퇴직금으로 준 뒤 저는 다른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팔다리도 아픈 데 없이 멀쩡했고 아직 딸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멀었고 그리고 나중에 혼수라도 제대로 해주려면 돈을 모아놔야 했으니 쉴 수는 없었어요. 미자 역시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열심히 치료를 받는 듯 했습니다. 한 곳의 메인 몸이니 직접 병원에 가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연락하면서 서로의 안부와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미자의 건강도 회복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식당으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문자가 왔다는 알람이 울렸어요. 아니, 새벽부터 무슨 문자야? 돈이 입금됐다는 알람이었습니다.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문자를 자세히 보는데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금된 금액이 무려 1억 원이었어요. 몇 번이나 눈을 씻고 확인했지만 정확히 1억이 맞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큰 돈을 보낸 건가 싶어서 입금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손에 힘이 풀려서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죠. 그렇게 큰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박미자였습니다. 15년간 저와 함께 일했던 그 미자였어요. 날이 밝자마자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가더니 이내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자야, 나야. 네가 나한테 돈 보낸 거 맞아? 대체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났어?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놀란 마음에 흥분한 저와 달리 미자는 이런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진정하고. 이거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언니 쉬는 날이 언제야? 쉬는 날? 내일인데 왜? 그럼 우리 만나자. 만나서 내가 다 말해줄게. 그날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체 미자가 무슨 말을 할지,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일지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이 됐고 저는 약속한 카페에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미자가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본 미자는 다행히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건강한 처음 보는 청년이 함께였습니다. 미자야, 여기다 여기. 이리 와서 앉아. 너 몸은 어때? 연정 언니, 나 수술도 잘 됐고 치료도 성공적이야. 걱정 마. 나 이제 다시 건강해질 거니까. 아유, 잘 됐다, 잘 됐어. 근데 이 옆에 청년은? 제가 묻자 미자는 울면서 청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정우 드디어 찾았어. 저 역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소식을 듣게 되니 미자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고생한 걸 옆에서 직접 봤으니 그 마음이 남달랐죠. 아유, 그래. 네가 미자 아들이구나. 네 엄마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나 몰라. 근데 대체 어떻게 만난 거니, 응? 그게 말이야. 언니 말대로 건강해져서 아들 찾고 싶어서 힘들어도 이약 물고 버텼어. 그러다 한 달 전쯤이었나? 수술도 잘 끝냈고 이제 항암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날도 치료받고 집으로 가던 중에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내가 예전에 DNA 등록을 해둔 게 있었는데 일치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어이 좀 미자야 잠깐만. 뭐라고? DNA. 그게 뭔데? 내가 아들 찾는 거 아는 경찰이 등록하라고 알려준 건데 나처럼 잃어버린 가족 찾으려는 사람들 도와주는 시스템이래.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 뭔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만에 하나 수술해도 잘 안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뭐라도 해보자 싶어서 등록해뒀었어. 그럼 그것 때문에 네 아들도 찾게 된 거야? 아유, 그 경찰분도 참 고맙다. 그 사람 말 듣길 잘했어. 경찰이 알려준 대로 갔더니 우리 아들 정우가 나와 있었어. 미자는 그 말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만난 아들은 어느덧 듬직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언니, 그렇게 작던 우리 정우가 어느새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 어때 우리 아들? 저 역시 미자의 아들을 직접 보니 마치 잃어버린 조카를 만난 것처럼 기뻤고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정우의 기억은 띄엄띄엄했습니다. 알고 보니 실종된 이후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겨우 이름 하나만 알고 있더래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엄마 잃어버리고 어떤 아저씨를 따라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 몰래 나갔다가 차 사고를 당했나 봐요. 미자의 아들이 사고가 났고 기억까지 잃게 됐다는 말을 듣자 그토록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갔습니다.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니 찾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정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원에서 자랐어도 원장님도 잘해주셨고 친구들도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고아원을 후원해주시던 분께서 저를 입양해 주셨어요. 그분들 덕에 모자란 것 없이 자랐어요. 이렇게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다 저 키워주신 부모님 덕분이에요.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미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렀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아들을 잘 돌봐준 양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정우에게 몇 살 때 입양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6살 때요. 양부모님은 나이가 많지만 자식이 없는 큰 부자셨어요. 가끔 제가 있던 고아원으로 봉사활동도 오시곤 했는데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입양을 원하셨고 그 집으로 가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잃어버린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라서 희미하긴 했지만 엄마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게 생각났죠. 이걸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엄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 낳아주신 분인데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DNA 등록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고요. 그렇게 미자와 아들, 두 사람이 등록해둔 유전자를 통해 모자 관계라는 게 확인됐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저는 그저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미자야, 정말 잘됐다, 잘됐어. 네 간절함에 하늘이 도운 거야. 아유, 세상에. 이렇게 잘 자란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러게. 난 우리 정우가 건강하게 살아있기만 해도 좋겠다 싶었는데 좋은 분들 만나서 착하고 바르게 큰 것 같아. 너 그럼 그 양부모님들 찾아뵀어? 감사 인사 드려야지. 우리 정우 만났을 때 같이 나오셨거든.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더 늦기 전에 정우한테 부모님 찾아주고 싶으셨대. 세상에 그렇게 고맙고 좋은 분들이 어딨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미자가 암에 걸렸다는 걸 듣고는 왜 항상 미자에게만 이런 불행이 생기는 건지 하늘이 다 원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미자에게 결국엔 복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옆에서 저와 미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저희 엄마한테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도 다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주머니 아니었다면 못 버텼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아유, 아니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다 미자가 애쓴 덕분이지. 둘이 만나게 돼서 내가 다 기뻐. 참, 근데 미자야. 네가 나한테 보낸 돈, 그거는 대체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저기 그게 우리 아들 양부모님께서 우리 얘기 듣고는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사코 거절했는데 그 어른 두 분이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셔서. 저는 그 돈의 출처를 알고 나자 더욱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자 아들의 양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돌려드리겠다고 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미자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받아주세요. 저희 엄마가 의지하고 친자매처럼 지냈던 분이시고 선뜻 가게까지 빼서 퇴직금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덕에 저희 엄마 무사히 수술이랑 치료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돈은 제가 엄마 대신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그래 언니, 사양하지 말고 꼭 받아줘. 그 돈보다는 언니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훨씬 값진 거야.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나 진짜 형편되면 언니 꼭 다시 도와주고 싶었어. 두 사람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기쁘고 고맙게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저희 양부모님이 아주머니 사정 들으시더니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건물에 괜찮은 식당 자리가 비었다고 거기 들어오시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뭐? 아유, 아니야. 그건 진짜 너무 가분해. 나야 같이 일한 식구니까 당연히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야.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걸. 미자 아들이랑 양부모님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그리고 이미 돈도 많이 받았잖니. 아니에요. 하나도 과분하지 않아요. 1억은 저희 어머니가 갚은 거라 생각하시고요. 저도 따로 꼭 감사 인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사장님이 같이 있어주셨기에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저를 찾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 진심에 결국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제의 아들과 함께 가게 자리에 가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식당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따뜻하고 정이 가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 식당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벌써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미자는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아들과도 자주 만나며 그동안 엄마로서 해주지 못했던 걸 마음껏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언니 나왔어. 제육볶음 포장 좀 해줄 수 있지? 정우가 먹고 싶다고 하네. 아유 왜, 네가 직접 만들어주지.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려줬잖아. 이상하게 나는 아무리 만들어도 그 맛이 안 나. 정우도 제육볶음은 언니가 해준 게 훨씬 맛있다더라. 연정 이모가 해준 거 먹고 싶대. 아유 그래, 우리 정우가 먹고 싶다는데 이모인 내가 맛있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저와 미자는 친자매처럼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자의 아들도 가끔 들러 짧게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 없냐며 꼼꼼히 챙겨주곤 하고요.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가진 사람으로서 작은 용기를 냈던 게 이렇게 다시 따뜻한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작은 식당 문을 열며 다짐합니다. 이 공간이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처럼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인연의 쉼터가 되기를. 그리고 미자를 처음 만났던 날 제가 내린 작은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된 고마운 마음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